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내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추모의 부동산 세판짜기와 그 다음에 재테크 세판짜기, 그 다음에 우리가 세테크 세판짜기 시간입니다. 트렌드도 바뀌었고 또 우리 정부가 하는 가세 주체도 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각에 맞춰서 부동산 세판짜기를 하고 또 세테크 세판짜기를 하고 재테크 세판짜기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스마트한 부동산 선택과 방법 전번 시간에 의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지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저번에 49강 시간에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은 50회네요. 50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처음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이나 또 그동안에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처음 특히 부동산을 어떤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남들이 부동산에 가면은 중개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일반주택, 다 만들어 놓은 아파트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설명가입니다. 설명가이면서 중개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설명가하고 전문가하고는 100% 틀립니다. 누가 전문가인지 모르겠고 누가 2급, 3급 자격증을, 전문가 자격증을 가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까? 제1의 전문가는 발품 전문가입니다. 발품 팔고 정보 듣고. 그래서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사실 분들은, 특히 예정주택, 특히 분양권을 사실 분들은 아니 중개업소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을 꼭 가야 됩니다. 조합이란 곳이 뭡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공장장을 만나봐야죠. 공장장을 만나서 어떤 자재를 쓰느냐,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될 것이냐. 물론 이 공장장, 조합장에서도 앞으로 아이고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초과 이득 한수제에서 그 한수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조합장도 몰라요. 앞으로 미래 이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냐, 어바웃으로는 알죠. 물론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이 딱 통과돼 가지고 각 조합원별로 분담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고, 특히 그러더라도 각 조합을 좀 들려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우리 이제 분양권 같은 것은, 입주권은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입주권은 꼭 조합에, 물건을 사기 전에 각 조합에 꼭 들릴 걸. 입주권은 꼭 그래야 됩니다. 또 예정주택을 사더라도 추진위원회 할지 또 조합 승인을 받은 곳에 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같은 것은 이 건설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늘어짐이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분양받은 금액이 오늘 5억 4천에 분양받았는데 3년 후니까 돈 1원이라도 더 내라는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권보다는 이 조합 물건을, 그러니까 이 물건을 전번에 뭐라 그랬냐면 프로그램된, 앞으로 이걸 철거하고 진행될 프로그램 속에 있는 이 하우스를 살 때, 헌집을 살 때는 꼭 중개업소나 설명가들 말을 또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조합을 꼭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에 특히 단독을 사실 분들은 과거에 어머니나 아버님이 했던 방법만 생각하는 게, 북쪽에 대문이 있으면 됐지, 이런 겁니다. 이 단독을 사실 때는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단독을 가장 예리하게 분석을 잘하는 분들은 누구냐면요, 신축 판매업자들이에요. 신축을 해서 이 단독을 사서 주택을 지어서, 주택 신축 판매업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왜?
잘못 단독을 사가지고 4층, 5층을 올렸다가 잘못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단독을 살 때 거의 23가지에서 25가지를 분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올 가을에는, 올 겨울에는 내가 단독을 하나 샀든가, 단독을 하나 사서 다중주택을 하나 짓든가, 또 뭐 우리가 저기 뭡니까 고시원, 준주택에 고시원을 하나 한다든가, 또 다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다세대형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이 시각을 단독주택에 살 때는 이 신축 판매업을 하는 사장님 수준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오늘 그러면 신축 판매업을 하는, 자, 어느 봉천동에 관악구 봉천동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봉천동에 60평짜리 약 200제곱미터의 단독을 하나 사러 갑니다. 그럼 1차 어디 가야 되겠어요? 로컬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야 되겠잖아요. 중개사님, 오늘 내가 돈이 이렇게 6, 7억이 있는데 전세 낀다든가 또 융자를 얻어서 단독으로 하나 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을 25-3번지에 요런 60평짜리 단독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개하시는 분의 설명가의 설명이에요. 또 이렇게 물건을 많이 설명하시는 분들도 그 대부분 뭘 설명합니까? 지금 지어져 있었을 때 후에 지금 여기가 뭐가 있고 여기가 다리가 어떻게 되고 학군이 어떻게 되고 쇼핑몰이 어떻게 되고 가격 대비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 단계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아직도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지고 앞으로 많이 진행돼야 될 내가 물건을 살 때는 틀린 각도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봉천동에 단독을 하나 사러 갔어요. 그러면 처음 보는 게 일부 좀 많이 이렇게 오래된 경험 있는 중개사분들은 다 설명을 합니다. 또 중개물건 확인서에 다 적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아까 말한 신축 판매업자 사장님의 눈으로 매서운 독수리 문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지었던 부동산 물건을 많이 지었던 사장님 눈으로 본다면 1번 이 물건이 4m 이상의 도로를 끼고 있는가, 또 6m면 더 좋고,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가 있는가, 골목길인가, 그러면 35m까지가 소방 호수가 간다니까 더 긴 곳에 있다면 도로를 더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도로를 많이 보죠.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도로 사선은 없어졌지만, 작년 재작년에 도로 사선은 없어졌지만 북쪽에 사선을 받는 일조권 사선은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대문이 북쪽에 있고 도로가 북쪽으로 껴 있으면 아무래도 꺾이는 층들이 이렇게 사선을 받아서 북쪽입니다. 덜한다더라 이렇게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 계산해야지. 어떤 땅을 60%를 샀을 때, 죄송합니다, 60평을 샀을 때 이렇게 사선 받고 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축선이 뒤로 후퇴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한 24%에서 25% 땅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선 얘기를 할지, 또 더 많은 것은 주차장법.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2013년도 5월 31일부로 주차장법이 강화됐어요. 이런 단독을 부숴서 주차장법을 좀 완화시켜준 때가 2009년도 5월 4일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탄생했을 때만 해도 생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때는 그런대로 한 3, 4년들은 그냥 한 면당에 30제곱미터 이하면 0.5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집에 차 한 대만 있어도 허가가 났어요. 그렇지만 올해 또 바뀐다 그랬죠. 이제는 그 차 대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 차 폭들, 그러니까 주차 폭도를 조금씩 늘려서 이번에 이제 허가를 해야 된다 이러는 건데, 그것도 좀 강화된 거죠. 주차장법이 앞으로도 더 강화된 거죠. 강화돼서 이 주차장에 관한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가설계라고 많이 하던데 기획설계 정도, 기획설계. 마음씨 좋은 건축사 사장님은 공짜로 해줄 것이고,
앞으로 내가 본설계에 들어가서 상세 도면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인허가 사항을 선생님한테 맡길 테니까 좀 공짜로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계획 설계 정도에 쭉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이 계획 설계는 뭐가 들어갑니까? 단독 용적률 따져야지, 건폐율 따져야지, 미관지금과 방화지금과 이런 거 따져봐야지. 제 말은 단독주택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그러면 10억, 12억짜리를 보통 서울에서 산다면 뭐 20억까지도 되고, 이런 주택을 살 때, 아니 다른데 전자 제품 하나 살 때는 대리점에 가가지고 흠이 있나 뭐나 뭐 성에가 끼나 이런 것까지 다 보시던데, 그거 100만 원짜리 냉장고나 TV 하나 살 때는 이런데, 거기에 100배가 넘는 이 주택을 하나 살 때는 더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은 뭘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지금 말고 향후 이 건물을 철거하고 사용가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용가치. 신축용 가치로. 진짜 신축용으로 가치로. 물론 단독 하나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예 나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 거야. 지금 산동네면 어때? 이렇게 사시는 단독주택을 가신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재테크 쪽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단독주택 사가지고 용도가 몇 개나 있겠어요? 한 3가지라고 저는 봐요. 우선은 하나는 그냥 단독으로서 단독주택에서 산다. 뭐 좀 살다가 리모델링 하는 거. 두 번째, 애정주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이것이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간에 향후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오는 이거. 세 번째가 제일 큰 것이 뭐냐? 자, 이걸 신축한다 그러고 우리 살다가 A라는 업자가 사장님 집하고 옆에 집하고 같이 동시에 허물어서 신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 줄 때 준주택을 짓는다 했을 때는 이것이 재테크가 되려면, 이게 이 아까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사장님 눈에 들어야지 비싸게 사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종이 좋다. 이정, 우리가 그런 거 사장님 딱 부동산에 가면 아이고 이 집은 1종이 아니고 2종입니다. 이런 말은 아니고 아이고 이건 3종입니다. 이랬을 때 또 이 집은 코너집입니다. 이랬을 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신축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으로 본다면 코너집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집이 요런 집이라 그래요. 먼저 코너예요. 이렇게 코너집입니다. 코너집. 과연 이걸 신축할 때 코너집이 좋을까요? 자, 도로사선, 요 라운딩 처리까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땅을 다 찾아 먹느냐? 또 우리가 200제곱미터가 넘으면 5% 정도의 조경시설 해야 되잖아요. 조경시설.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3종이라고도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주택이나 상업집 빼놓고는. 왜냐? 땅이 적다 보니까 이게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50%에서 오히려 허용 용도는 더 주죠. 용적률은 더 주죠. 2종이 200% 준다면 이 녀석은 250% 준다니까. 그러나 바닥 면적이 2종은 60%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지방 조례 따면 다 틀립니다. 구리시 틀리고 광주 틀리고 부산 틀리고 울산 틀리고 다 틀려요. 우리 서울시 조례로 본다면 이렇기 때문에 바닥 면적이 또 10%가 3종이라 해서 이거 좀 덜 준단 말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음에 신축용으로 봤을 때는 단독 하나 고를 때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가장 까다롭게 골라야 돼요. 저도 단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게 집 짓는 거 단독 고를 때는요, 시금을 전폐하고 진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저는 건축사 설계사무소를 3군데 이상 찾아갑니다. A라는 건축사무소의 설계도 틀리고, B라는 회사의 설계도 틀리고, C라는 회사의 설계도 틀립니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법도 의논할 때 A라는 세무사가 계산해오는 계산 근거가 틀리고, B라는 회계사가 한 거 틀리고, C라는 회계사가 틀리고, 하물며 D라는 과세 주체인 세무공무원이 보는
세무 개념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합치돼서 똑같은 개념은 없다 그랬습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보는 관점이냐. 증여세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종부세도까지도 그래요. 쉬운 종부세까지도. 이렇듯 틀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독 고를 때 케어풀하자. 다시 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살 때는 필수 코스가 중개사무사보다는 조합 들려야 된다. 심지어 조합도 비대위, 조합도 2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비대위 가서 이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상가 얘기도 나옵니다. 상가 좀 딱. 지금까지 저번 시간에서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단독 얘기도 했으니까 뭐 더 많은 얘기가 있죠.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상가 하나 고른다고 하자고요. 상가. 제가 흔히 말해서 상가 잘못 고르면 상가집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상가는 왜 그러느냐. 작은 범위 내에서도 아직 근접거리 내에서도 상권이 확 바뀌어버린다. 그러면 A라는 건물의 상가와 B라는 건물의 상가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 선택하든 이걸 하나 선택하더라도 상권은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만큼 상권이 디테일한 거예요. 2발자국만 가도 어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저쪽은 와글와글 하는데 우리 집은 안 된다든지. 또 하나는 상권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상권은 항상 이동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권은 거의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왜 하느냐. 전번에 언제 내가 한번 얘기했듯이 스트로 이펙트, 빨대 효과, 분수 효과, 낙수 효과 그래요. 뭐 그런 것을 분석할 때 그러는데 상권은 흡입되고 흡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덩치가 큰 녀석이 들어오면 거의 반경 20km 이내는 판매업이 안 되단지. 또 상가는 또 하나의 특성이 우리는 주택은 주거 다이어트 그래서 작게 작을수록 요새 값어치를 더 부여하고 있는데 요새 상권은 요만한 거 실평수 7, 8평짜리 해가지고는 속된 말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약해요. 요새는 크게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상권이 주거고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권은요.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요. 입지가 좋아도 상가만큼은 입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면은 99% 입지가 좌우한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뭐 아파트도 그렇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가는 세입자가 임대업자가 이 상권을 좌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를 내는 세입자가 장사를 못 내면요. 상권이 죽어서 나의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다음에는 이 물건을 내놔도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권이 형성돼야 되는데 상가는 꼭 입지가 다는 아니에요. 물론 입지가 다란 건 50%는 인정하겠습니다. 자, 명동의 화장품 가게, 강남 사거리에 무슨 핸드폰 가게. 입지가 좋으니까 이거겠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맛집이라 할지 이런 어떤 요새 보면은 굳이 그렇게 우리가 상가가 1층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요새 은행도 2층으로 가는 세상이고 그다음에 비싸니까 부동산 중개업도 2층으로 가는 세상인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요. 그 집에 어디 그 손재주가 좋거나 음식 맛이 좋아가지고 저 산 꼭대기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세입자의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이 장인 정신이 있는 분한테 세입자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딱 나는 상권을 딱 할 때 1차는 주차장하고 세입자의 어떤 정신무장 맛있게 잘한다든가 친절하게 해서 잘한다든가 내가 뭘 하나 해가지고 병원을 하나 줬는데 병원이 좀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리고 역세권이 좀 아니면 어때요? 근데 그분이 명의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허리를 다 잘 고치고 뭐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치과 하나를요 우리 동네에 가지 않고요 전철을 6개 역을 더 가서 하거든요. 거기 위치가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권을 상가를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했죠. 미국에서는 이런 상가를 리테일 쪽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설명하거나 전문가라는 성격에서는 7년 이상 이 업의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중개를 할 수 있대요. 그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상권 분석이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상권 분석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번 시간에. 여관을 하려면 그 여관에서 20일 이상 한번 잡아야 된다. 내가 무슨 상권을 하나 받으려면
어떤 말은 이런 말도 해요. 그래서 신상권, 새로 신축하는 신상권은 리스크가 가장 크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오래된 상권은요, 권리금 이미 붙고 오래된 상권은 어느 정도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새로 분양한 신도시,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분양한 복합 몰, 스트리트 몰, 검증 안 된 상가를 덜컹 보통 4천만 원에서 평당 뭐 6천까지도 사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에 장이 쓴다는 거, 이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상품보다는 상가가 한 가지 치명적인 게 뭐냐면 황금성이 늦어요. 황금성과 100%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는 면이 약하단 말이에요. 우리 또 상가를 분양하거나 상가를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저한테 또 콜을 해서 또 나를 혼낼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제 경험상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질타는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류 중에서 토지시장. 또 시간이 다 돼가네요. 앞으로 이런 거 꾸준히 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한 부동산을 선택하는 방법에 열 몇 개 종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토지시장. 토지시장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맨땅에 헤딩이라 그래가지고 맨땅 사서 맨땅으로 파는,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원형지 사서 원형지로 파시는 재테크가 있겠고, 1번이 그렇죠. 두 번째, 칼을 대는 겁니다. 자르고 분해하는 거죠. 큰 땅을 사서 기획부동산에서 칼질 잘하잖아요. 자, 나누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고, 형질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공법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 그린벨트가 풀렸다든지, 장기로 미집행 도시 시설들이 풀렸다든지, 군사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풀렸다든지, 공법적 혜택을 보는 거,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시장은 내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걸 스마트한 농업을 하겠다. 또 우리 김포나 이런 데 가면 공장에 창고가 부족하니까 난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이지만 공법에서 준하는 허가사항을 잘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창고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뭔가는 토지를 그냥 놔주지 않고 우리가 포지티브, 네가티브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토지 정책이나 이런 건 공법적 규제를 좀 풀겠다. 안 되는 거 빼놓고는 다 해주겠다. 그래 놓고는 지금 그렇게 많이 좀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이 토지 시장도 전부 다 네가티브적 정책을 쓸 거예요. 웬만한 건 다 허가를 해줄 겁니다. 그렇지만은 토지 시장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공법적. 그러니까 제가 토지 시장은요, 뭘 알아야 되냐면,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지 시장은 진짜 흔히 말하는 이 공법을 모르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랬죠. 진짜로 이 공포스러운 법이에요, 이게. 모든 건 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걸로 만드는 국가, 정부, 국가도 좋고, 공동으로, 공공의 공법. 이 공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공법이 1000개가 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A라는 토지를 오늘 하나 사겠다. 어느 곳에, 도청이 들어온다더라. 논전답, 잡종지, 그 다음에 임야, 여러 가지 토지 시장에서 할 때 제가 상가에 대한 얘기 하나 할지,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조합 같은 데를 꼭 가봐야 된다. 그 다음에 상가, 정말로 상가는 상가 분석에 대한 거랄지 미래 가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들 중에서 뭘 사느냐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종류에서. 근데 뭘 하나 선택을 했잖아요. 이제도 골치가 더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만만하게 진입해가지고 백전백패 하신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가 얘기만 하더라도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1강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자, 이제는 부동산과 세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농지, 좋다. 농지에 관한 세금을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주거용 건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따져볼 것이냐. 세금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금 얘기를 팔고 나서 얘기를 하지 맙시다. 사기 전에 얘기해 봅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51강에서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 한 10개 되는 이 시장을 간편하게 간략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